안녕하세요. 노인복지시설 실무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3주차 2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주차에서 인사 및 재무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3주차 1강으로 인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대면 서비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인사관리는 직원을 선정하는 것부터 선발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집하고 선발하고 임명하고 또 인적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 어떠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라는 것이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자르거나 그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다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다. 또 평가를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사관리는 조직체 내에 있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고 있고요. 조직의 목적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 목적이라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경력이 많은 사회복사를 뽑는다던가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후원 모집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후원하고 잘 연관됐던 기금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포저를 잘 쓸 수 있는 사회복사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운영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그 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미성년자거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 또 법원의 어떤 판결 이런 걸로 상실된 자, 이런 어떤 것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아동복지기관에서는 아동을 학대했다던가 성희롱, 성추행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관련 그 구걸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시설의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상의를 하는 건데 5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사관리가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제가 3주 1강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인사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무관리다. 우리 사회가 종교단체 혹은 사회복지단체에서는 특히나 이 돈에 대한 사항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무 관리를 못해서 횡령이라던가 배임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꼭 돈을 훔쳐가지고 누가 가져가는 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법인 내에 시설이 A와 B가 있는데 어차피 같은 법인이니까 A 시설의 돈을 B 시설에서 이용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차피 같은 법인이고 같은 법인 내의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엄격히 독립재산제의 법칙에 있어서 다른 개념이거든요. 우리 왜 어머니 카드를 자녀분이 쓰거나 아버님 카드를 엄마가 쓰거나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가족 카드를 발급받지 않는 이상은 타인 명의의 카드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3주 2강
재무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 관리의 개념과 의의인데요. 법과 윤리 그리고 지역사회 기준들과 연관된 조직 목표를 위해서 금전과 다른 부족한 자원들을 사용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우리는 재무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이나 이런 분야에서 재무관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첫째는 돈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미 우리가 사회복지 혹은 사회사업 이것은 어떤 전문 직종이라는 개념보다는 구제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관리에 대한 어떤 분야, 세금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재정에 대한 관리보다는 어떻게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지 여기서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재무관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폐, 즉 돈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복지 사업을 하잖아요. 또 동원한 돈을 배분하는 거죠. 여기서의 배분은 종사자의 주머니에 넣는 그 배분이 아니라 어느 사업에 얼만큼을 쓸 것인가. 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뭐 A, B, C, D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A 사업에는 뭐 1억을 쓰고 B 사업에는 5천만 원을 쓰고 이렇게 일정하게 배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배분을 하는 이유는 우리 요즘 말로 가성비라 그러죠.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얻어야 돼요. 어떤 데에 비용을 쓰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지를 보기 위한 거죠. 또 재무관리라는 것은 예산을 또 네, 그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산에 맞게 사용을 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무관리는 단순히 그냥 돈을 뭐 잘 관리한다, 횡령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이 돈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이만큼 받았으면 그 돈을 그 사업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TV나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안 썼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과거에는 재무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중요성이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다뤄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첫 번째는 복지기관의 성숙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말 그대로 기대 규모의 사업이다라고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특히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전쟁 고아들이라던가 상위 군인들 혹은 자녀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이제 뭐 죽거나 다쳐가지고 노인들을 부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이분들을 모셔다가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살 집을 제공해주고 이게 그냥 사회복지였어요. 어떤 전문직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것은 어찌 보면 구제사업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그냥 밥만 먹이고 잠을 재워줄 곳이 있고 옷만 입혀주고 이것이 사회복지는 아니라는 거죠. 욕구가 되게 다양해졌고 사회복지 분야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비용이 예산이 측정이 되고요. 정부에서도 해마다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지원받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는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고요. 인류가 살아가는 한, 사회복지는 계속 필요하고 점점 그 욕구는 다양해진다는 거죠. 과거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쌀을 지원을 해줬더니 백미만 먹어서 건강에 안 좋다. 잡곡을 섞어달라. 예전 같으면은 쌀을 주는 것만도 고맙지 웬 잡곡?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만큼 이용자들의 욕구와 요구는 뭔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복잡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기관이 예전에는 단순히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거였지만 이제는 좀 전문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또 앞으로는 이 분야가 커질 거기 때문에 재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 생산력과 경제 성장이에요. 생산력 향상은 항상 경제 성장의 주요 근원이었으며 앞으로의 경제 성장은 제조업에서의 생산성보다는 사회복지를 포함한 그 서비스 분야와 정보기술 부문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서비스 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사회복지 분야의 생산성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농경사회였죠. 뭐 농사를 짓거나 산업화를 통해서 뭔가 제조업이 또 이제 발전을 했죠. 근데 지금은 주로 사회 서비스업입니다. 또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사회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도 급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죠. 노인복지 파트만 보더라도 과거의 치매 노인은 그냥 그 집의 문제였어요. 그 집 할머니 노망 들었대 이러면서 어느 한 가정의 문제고 우리 집은 노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련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 장교양보험이 생기면서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등 여러 가지 노인 복지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하냐? 사회적 연대 원리라고요. 생사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 아무도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노인의 문제가 이제는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주된 관심 이런 것들이 제조업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어린아이를 키우는 거 그 가정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육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죠. 또 무상보육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육아수당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국가가 같이 한다고요. 아이들을 돌보거나 노인을 돌본다는 것은 사회 서비스업이거든요. 이제는 이 분야가 더 발달을 할 것이고 또 정보기술 파트, IT 분야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각각 영역별로 다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가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종사자도 많아진다는 것이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많아진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사회복지를 향한 요구사항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책무성 제고 운동이에요. 책무성 제고 운동은 여러 가지 다르지만 연관된 수행 책정 기준을 기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용어고요. 정부 지원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한 산출, 서비스의 질, 결과, 관계 비용에 대한 보고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부에서 돈을 받았는데 돈을 받았으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는 이렇게 필요하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예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 서비스를 하겠다고 정부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 놓고서 날림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투자한 돈만큼 다 썼는지, 또 그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선발하는 과정이 공정했는지, 뭐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원의 뭐 부모님이 그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은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실 때에는 네 마음대로 써라 라는 것도 있지만 그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걸 어디에 썼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대로 돈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업에 썼는지, 정말로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또한 그 사업의 서비스의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들이 공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또 그 서비스를 진행하는 진행자는 공정하게 선정했는지, 뭐 어느 업체에 우리 왜 일감 몰아주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감 몰아주기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사회복지사의 뭐 아버님 회사에다가 전부 다 맡겼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이런 책무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었으면은 이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본다는 거죠. 네, 무서운 세상이죠. 네 번째로는 경쟁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기관은 기부금과 프로그램, 클라이언트를 놓고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복지기관과 민간 비영리 복지기관이 재무관리에 대하여 기술이 부족하여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정책 결정자는 새로운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책정된 사회복지기금도 다른 분야로 재배치될지 모른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에 한 5억을 기부하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관에 기부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집 앞에 가까운 기관도 좋지만 일단은 활발하게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다 기부를 하시겠죠. 저기는 맨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맨날 복지관이 시끌벅적해. 막 무상급식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뭔가 활발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더 잘하라고 거기에 돈을 기부하시겠죠. 또 반대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는 어느 기관에 돈을 주겠냐는 거죠. 지난번에 A 기관에다가 돈을 줬는데 뭐 보니까 흐지부지 하고 별로더라고. 이러면 주지 않겠죠. 근데 B 기관은 이만큼밖에 돈을 안 줬는데 더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뭐 상황을 만들어냈어. 이러면은 비기관에 후원을 해주겠죠. 바로 경쟁이라는 거예요. 이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보게 되면은요, 이용자가 어느 시설로 가든 A 시설로 가면 A 시설에 80% 지원금을 국가에서 넣어주고요. B 시설로 가면 B 시설에 넣어줍니다. 자, 여러분이 이용자라면 어느 시설을 가겠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어느 프로그램을 하는지, 여기에 시설이 어떤지, 또 종사자가 어떤지 대부분은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가죠. 이렇게 경쟁이 있어야지만 더 좋은 기관은 발전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기관들은 여기서 배제가 되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계약 환경입니다. 최근에 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관리를 위해 계약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확한 비용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복지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며 실제 정부와의 계약 체결에서 기금 지원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자, 우리 노인복지시설 실무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정부라던가 그러니까 국가라던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은 시설은 공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운영도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공립, 공영이 되고, 국가가 지었지만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게 되면 공립, 민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민영시설이 많지만 국가에서 지어서 설립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경우는 국가가 짓긴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회복지 사업을 했던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떤 기관과 계약을 할까를 봤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할지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인력이 우수하고 이것도 있지만 사업의 성과라는 거죠. 우리는 작년에 예를 들면 1억 갖고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로 이만큼의 예산을 남겼다. 이윤을 남겼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다시 우리는 재투자를 해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시립 어느 복지관에서 재위탁 관련 서류 때문에 재위탁을 받으려고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걸 제가 봤는데 100페이지가 넘어요. 1년 동안 그 복지관에서 사업을 했던 것을 정리해 놓은 게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거를 다 관장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셔가지고, 네, 물론 다른 또 복지관이 위탁을 받겠다고 오긴 왔지만 게임이 안 돼서 재위탁에 성공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뭐 대학을 가거나 뭘 할 때 시험 성적밖에 객관화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윤을 얼만큼 남겼고 이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얼만큼 남겼는지가 바로 네, 객관적으로 계약을 할 때 환경을 볼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6번째는 비영리 단체의 성격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이익 창출이 없기 때문에 기관 단체의 활동 전 영역이 정부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단체의 성격이라는 제목만으로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내 사회복지 사업은 이윤을 남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윤을 다음 사회복지 사업에 재투자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것을 직원들에게 배분해서는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무관리를 잘해서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욕심을 갖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장사를 그냥 하셔야죠. 저는 가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어느 관장님이 횡령했다, 뭐 이렇게 하셨다, 어느 뭐 종교단체에서 이랬다. 아니 그럼 그냥 떳떳하게 장사를 하시지. 왜 종교인이 되시고 왜 사회복지 사람이 되셔가지고 저렇게 구설수에 오를까?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익 창출하는 데 가서 당당하게 네, 이익 창출하시면 됩니다. 6번째는 재고 목록으로 다뤄질 수 없는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이에요.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는 재고 목록으로 취급될 수 없다. 사회복지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 공급량은 그 사회 내에서의 서비스 필요량과 거의 일치해야만 한다. 복지기관이 잉여의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은 복지기관에서 필요 이상의 직원을 수용하고 그들의 월급으로 과다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우리는 지금 어르신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부축해서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은 모시고 가려는 서비스가 생산되는 동시에 어르신을 모시고 갔다 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냥 우리 물건은 안 팔리면 뒀다가 또 팔 수 있어요. 재고 목록으로 둘 수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금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하다. 그럼 뒀다가 서비스를 쓸 수 없다고요. 바로 생산과 동시에 소멸되는 서비스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공되기로 한 서비스,
그거 이외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잉여 인력이 있다는 거죠. 복지관에서 대부분 나가는 돈은 다 인건비거든요. 그만큼 인건비를 더 많이 둔다는 얘기는 잉여 인력이 많다는 거고, 물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사회복지시설들이 그렇게 잉여 인력을 둘 만큼 돈이 넉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잉여 인력이란 얘기는 남는 인원까지 고용해서 그만큼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만일을 대비해서라고 잉여 인력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꼭 사회복지기관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조직도, 일반 기업들도 잉여 인력을 둔다는 게 참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잉여 인력은 고사하고 직원이 나갔는데도 직원을 안 구해줘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네, 뭐 사회복지기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특히나 사회복지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인건비가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고, 인건비 자체 사람이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복잡한 가격, 요금의 책정입니다. 각 종류별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고 기관 총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관리하는 능력은 비영리 복지기관을 비롯한 서비스 단체에서 필요한 재무관리 기술이라는 거예요. 노인시설을 예를 들면은 노인 목욕, 방문 목욕 수가가 얼마고, 또 방문 간호는 수가가 얼마고, 그냥 요양 서비스는 수가가 얼마고, 다 다르죠. 시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설에 입소를 하셨지만 등급별로 비용이 다르고, 또 식사, 급여 항목이냐 비급여 항목이냐, 외박 수가, 외출 수가,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조금만 차이 나게 되면은 난리가 나죠.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르신이 일반 이용자냐, 기초생활수급자냐, 경감 대상자냐, 전부 다 그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격리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어르신이 일반 그냥 이용자냐, 아니면은 또 이제 소득 분위를 따지고서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네, 경감자거든요. 반만 내시는데 그 차상위 계층이었다가 지난달에는 소득이 줄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다시 이번 달에는 다시 차상위 계층 매월 바뀌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가격 책정이 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더 재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발달입니다. 재무관리는 단순하게 복지기관이나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네, 어떤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잘 운영되고 있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것들을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 가시면은 후원금도 넣고 이런 것들 예산을 거기다 넣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보화를 하는 것,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뭔가 다양해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재무 관리가 왜 필요한지, 이게 사실은 이번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재무 관리하는 종류인데요. 이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류,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구나라고 그냥 보시면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막상 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각 현장에서 시설마다 재무 관리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고 또 특색이 다릅니다.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예산체계예요. 일반적으로 예산안은 전체 계획 수립의 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에 관한 결정을 포함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네, 홍길동 복지사가 무엇을 노인 무상급식을 언제 어버이날에 어떻게 지역 주민을 모시고서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채워야 되는 건데요. 그 이제 기본적인 모델을 보시면 첫 번째가 품목별 예산 체계예요. 입력의 과정과 관련해서 기관과 프로그램 비용이 승인된 예산과 일치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은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개념만 보시면 되고요. 수행 예산안 체계는 뭐냐? 입력의 산출과 관련해서 기관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능률적이었는가, 즉 어떻게 보면 결과를 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입력의 결과와 관련된 기관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본다는 거죠. 우리 효율성과 효과성은 다르죠. 효과성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주 잘 예를 듣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사회복지 행정론 시간에 이 예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배가 되게 고파요. 그래서 배를 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라면을 먹어도 배가 부르고 한우를 먹어도 배가 불러요. 결론은 배가 불러요. 일단은 배가 부른다는 효과를 본다면 둘 다 같을 수 있겠지만 효율은 들어간 돈 대비거든요. 한우를 먹고 배가 부르려면 몇만 원어치는 먹어야 되죠. 근데 라면을 먹고 배가 부르려면 몇천 원이면 되는 거예요. 이때 효율성은 라면이 훨씬 높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한우도 만 원어치를 먹고 라면도 만 원어치를 먹어요. 그럼 배가 부른 효과는 같은 금액일 경우 라면은 한 사람이 만 원어치 먹으면 배 터지겠죠. 이렇게 자 이것들을 다시 한번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안 체계는 우리 자주 아는 마트에 가시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 때마다 바코드를 띡 하고 찍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인건비 얼마, 뭐 재료비 얼마, 교통비 얼마, 이게 바로 품목별 예산안 체계입니다. 자, 수행 예산안 체계에는요, 프로그램의 결과라던가 수행을 측정하고 총 프로그램의 비용, 그리고 산출당 비용, 예를 들면은 이번에 내가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했어요. 100명이 들어왔는데 그 100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돈이 1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은 1인당 비용은 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수행안 체계예요. 수행 예산안. 복지 프로그램의 비용 결정은 산출당과 결과당을 보는데 총 프로그램 비용 나누기 총 산출물, 무슨 얘기냐면 금연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담배를 사는 비용이 절약될 것이고 담배를 계속 했을 때 흡연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하여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면은 의료 보장비가 덜 나가겠죠.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출당 비용인 거죠. 결과당 비용은 뭐냐? 그래서 몇 명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연을 했지?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금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금연을 하기 위한 게 결과인 거잖아요. 그 결과물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되지? 이건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옵니다. 예시가 있지 않으면은 조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시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관리는 어떤 정부와 계약하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혹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지어놓고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정부 계약과 지원금 관련 계약서에는 재무관계에 대한 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조달이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구입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정부나 기관은 계약 사용을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에 구입한 구입자예요. 예를 들면은 장애인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에서 뭐 예를 들면 복사지를 만들었다. 요즘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부가 구입을 해서 시청이라던가 구청에서 그거를 사는 거예요. 무조건 장애인들이 만든 것을 정부에서 사도록 권유를 해서, 왜냐면은 사는 사람이 없으면 만드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재고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구입을 하게 계약을 맺는 거죠. 이건 조달이에요. 자, 후원이라는 것은 정부나 기관은 보조금의 사용을 통해서 다른 기관을 돕는 후원자예요. 정부가 이 구입은 하지 않지만 이 복사지를 만드는 데에 얼마를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뭐 재료를 살 수 있게 도와준다던가 이런 관계를 맺는 거죠. 정부가 협동자인 경우, 협력자인 경우는 정부나 기관은 협력 계약을 통해 다른 기관과 함께 운영 결정을 하는 협력자인 거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이라든가 그러니까 구입자이거나 후원자인 경우는 정부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만든 거를 사주거나 만드는 과정에 돈을 내주는 거지만 협력자, 협동자인 경우는 그것을 만드는 시설도 같이 운영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감사를 해야겠죠. 네, 감사는 복지기관 직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재무나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들을 지적함으로써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적입니다. 실제적으로 복지기관과 프로그램의 관리 실습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감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 가실 분들에게 항상 감사님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재무감사와 프로그램 전문감사입니다. 여러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재무감사는 기관의 재무 운영의 일부 특정한 측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재무제표 감사와 재무 관련 감사, 즉 돈을 원래대로 목적에 맞게 썼는가, 지원받은 돈을 안 남기고 썼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뭔가가 잘못되면 횡령이니 배임이니 인사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프로그램 전문 감사죠. 법, 규칙, 방침, 조례, 비용 분할 요구 조건 등 문제 있는 비용 이런 것들. 이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나? 지금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나? 이 프로그램의 예산 책정은 알맞게 됐는가? 또 수혜자에 대한 선정은 올바른가? 이 프로그램이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가의 등등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감사와 프로그램 전문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도 예산서 또 기한서, 품위서 이런 거를 잘 작성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이외에는 지원금과 계약감사, 수행감사, 단일감사가 있는데요. 거의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면 여기까지는 거의 연관은 없기는 하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금과 계약감사는요. 기부금과 계약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는 재정적 측면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규정된 적절한 표준에 만족하는지, 요금이 청구된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제공됐는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방문 목욕 수가가 청구됐는데 정말 그 요금에 맞게 방문 목욕이 진행이 됐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또 이거에 대한 비용, 배분들. 수행감사는 프로그램과 관련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제공되었나를 본다는 거예요. 수행감사는 이 프로그램의 기능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나,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 감사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일 감사는 여기에 보통 재무 감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재무제표, 우리가 아무리 투명하게 예산을 관리해도 이것을 서식으로 남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
와서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기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은 사진을 다 찍어 두거든요. 그런 것들도 예산을 대로 집행을 하면 영수증, 이러이러한 물건을 구입하겠다 그러면 영수증들 다 철을 해 두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 이게 어찌되었든 비슷비슷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재무감사와 프로그램 전문감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재무감사의 비중이 굉장히 커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뭐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횡령이나 배임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독립재산제의 법칙으로 A 기관에서만 써야 되는, 원래 아빠 카드는 아빠만 써야 되거든요. 엄마 카드, 가족 카드로 발급받지 않는 이상은 아빠 카드는 엄마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재무관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A라는 기관에서 발생된 수입이라면 거기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B 기관이 돈이 좀 없다 그래서 그걸 끌고 들어왔다. 이게 바로 배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재무관리는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네, 인사관리와 재무관리만 잘 된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어찌 보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주차에서 마케팅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도 분량이 적은 편은 아닌데요. 마케팅은 다른 말로 하면 홍보죠.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이용자, 또 후원자, 또 종사자, 또 자원봉사자까지 지역사회와 연관되어 있죠. 지역사회 내에서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사회복지기관이 존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과 지역사회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우리의 시설들을 알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주차 1강, 2강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4주차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